지금의 순이익률하고 앞으로 순이익의 성장률이 두 개를 더했을 때 40만 넘으면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4분기 팔란티어의 두 개 합쳤은 수치가 81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마진율도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대비 팔란티어는 보면 몸이 가벼워요. 챌린지가 별로 없어요. 팔란티어는 이미 이루어진 기술 능력으로 이미 완성된 기술 능력, 물론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시장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팔란티어는 9.11로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 그리고 미국 주식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자주 저희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현재는 블루닷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AI 서비스 관련된 것을 만드는 회사에서 연구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성정길 TV에서는 같이 테슬라 부분하고 또 뭐 엔비디아도 여러 번 많이 다뤘었고요. 오늘은 아마 팔란티어도 다룰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남겨주신다면 제가 거기서 가장 좋은 좋아요를 받은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한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댓글로 반응을 주시면 또 그 기업을 또 소개해드리기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뭐 $500를 코앞에 두고 조금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이유를 분석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슬라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강심장을 가지셔야 돼요. 장기 투자가 아니고서는 정말 테슬라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테슬라가 주가가 오른 날과 내린 날이 거의 5대5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 지금 요즘 메타처럼 연속 2주째 뭐 계속 매일매일 오른다, 이런 거는 테슬라 역사에는 거의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빈번하게 하는 주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자, 여기서 계속 성정길 TV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주가가 첫 번째 최고점을 찍었던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델 3가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 안 했구나, 정말로 내연기관에서의 전기차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그러니까 뭐 모델 S나 모델 X 같은 차량만 소량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로드스터나 정말 대규모 생산, 중저가 차량이 대규모 생산돼야 되는데 모델 3가 그 길을 처음으로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능하겠다라는 확신 속에서 최고점을 찍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것은 두 번째로, 물론 더 높게 올라갔지만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거죠. 그렇죠. 펀더멘탈리보다는 기대감. 기대감도 대단히 주가에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에서 올라왔다 보니, 이 기대감에서 올랐던 것을 펀더멘탈에 받쳐주지 않는다라면 이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는 테슬라에 대한 나쁜 소식이 있으면 내려가고, 주가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올라가고, 나쁜 소식이 있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대단히 등락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바람 앞에 있는 촛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펀더멘탈이 이거를 받쳐주게 되면 이러한 이렇게 소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언제쯤 받쳐지느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1월 말에 있었던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에 대한 운전에 들어간다, 요것이 돼야 펀더멘탈이 이제 받쳐주는 거죠, 기대치를. 만약에 여기에 성공한다고 본다라면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텍사스 오스틴에서 하겠다는 6월 달의 약속은 딜레이 될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 지킨 적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딜레이 될 수 있지만 이거를 올해 안에는 저는 이뤄낼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점을 전후해서 테슬라 주가가 되게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주식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떨어졌던 가장 직접적인 뉴스는 그럼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과 중국에서 모델 Y를 통해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매출이 확 떨어졌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오스본 효과가 신차에는 항상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차가 발표가 되면, 또는 발표 시기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그 구형 모델에 대한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저는 또 한번 예측을 했다 또 틀렸었는데 분명히 2월달 가서야 이 모델 3 주니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질 거다. 즉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나 있을 거라고 했는데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됐어요. 역시 저는 예상이 못 맞추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때 주가 올랐거든요. 그날 왜 그러냐면 하루 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만 대의 모델 Y에 대한 예약이 들어왔어요. 근데 모델 Y가 중국에서 2024년 11월 같은 경우 6만 대밖에 안 팔렸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하루 만에 5만 대의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와 대단하다 그런 거죠. 근데 딜리버리가 배송이 언제냐면 3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델 Y는 전 세계에서 지금 유럽도 예약 판매 시작했고 한국도 예약 판매 시작했고 미국도 예약 판매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1, 2월은 모델 Y는 여러분 딜리버리가 돼야 배송이 돼야 그때야 매출로 비로소 잡힙니다. 모델 Y가 어떤 차입니까? 월드 베스트 셀링 카잖아요. 가장 많이 팔렸던 차 2024년 통계는 공식 안 나왔지만 이번에 뭐 1등 못하면 2등이라도 하겠죠. 이렇게 잘 팔리는 차를 1월, 2월 배송을 하나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매출이. 모델 3로 겨우 받쳐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테슬라의 1월, 2월 달도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3월에나 배송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테슬라 경영진이 알고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1분기는. 그러니까 1월, 2월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테슬라 경영진들이 밝히고 예약 판매를 1월 달에 시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대한 대기 수요를 발생을 고의로 시켜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통계상으로 1월에 막 프랑스에서 62% 빠지고 막 유럽에서만 평균 50% 빠졌거든요. 매출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거고 또 이 소식이 다른 거랑 다른 뉴스랑 증폭됐죠.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서 안 사는 거다. 당연하게 유럽에서도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의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다 보니 반대파들은 안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샀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분석이죠. 이것이 계량적으로 볼 때 수학적으로 볼 때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부정 영향은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출의 마이너스 50%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모델 Y에 대한 1월, 2월 판매량이 전혀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제가 테슬라 경영진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또 정치적인 행보들이 강화되다 보니 반대파들이 안 사는 거다. 이런 뉴스가 또 결합될 수 있는 근거들이 된 거죠.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가수가 나는 일론 머스크가 싫어서 내 지금 타고 있는 테슬라 차 중고차로 팔아버릴래. 네. 뭐 이런 걸 막 영상으로 찍어서 막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테슬라에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가 이제 이번에 BYD가 자율주행을 우리는 추가 비용 테슬라처럼 안 받고 FSD는 추가 비용이 있죠. 월 정액적으로 얼마를 내거나 또는 일시불로 얼마를 내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저가 차량에도 다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딥시크 열풍을 타면서 그리고 여기다 딥시크도 적용한 거 아니에요?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테슬라 주가가 또 하락 경쟁사가 치열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테슬라하고의 격차가 이거 좁혀지는 거 아니야? 또는 역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속에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앞으로 지뢰밭은 무진장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테슬라는 산업을 혁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으로 가는 건 내연기관 차량이라든지 내연기관과 관련된 선호하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엄청난 저항을 뚫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고 지뢰밭을 통과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성격일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건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100% 완성됐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율주행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율주행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100%로 향해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6월 달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8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가시밭길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은 덩치가 있다는 거. 휴머노이드 로봇 당연하게 이것도 갈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의 자유도도 완성시켜야 되고 배터리도 진화시켜야 되고 여기에 인공지능은 더 진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도전들이 챌린지들이 있는 거고 이거를 극복하면은 엄청난 테슬라의 성장과 주가에서도의 어떤 증폭이 단순하게 어떤 증가가 아니라 정말 증폭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때까지 이런 기술적인 도전도 있지만 여러분 사회적인 도전도 있죠. 저희 한국 사회에 있었던 타다금지법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직도 유효한 법입니다, 여러분. 자, 자율주행이 왔을 때 이것이 상업적인 이용까지도 자율주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FSD 아직도 적용 안 되고 있지만 적용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죠, 만약에. 그러니까 일자리 잃으시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갈등 때문에 FSD 도입이 나라마다 늦어질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정말로 진짜 우리의 공장에 인간을 대체하는 노동이 들어온다? 이건 더 큰 사회적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항들을 뚫고서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보니 꿈과 비전을 이뤘을 때는 그 보상은 달콤하겠으나 여러분도 저는 한 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원했고 꿈꿨던 거를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어요. 뭔가 항상 빗나가고 안 되거든요. 꿈이 뭐 로또처럼 제가 황당한 걸 꿨던 것도 아닌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것만큼 여러분 기업도 꿈과 비전을 세웠어도 이걸 이룬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보상은 대단히 달콤하죠. 여러분 꿈 이뤘을 때 이루신 분들도 저는 있으실 거라 보는데 얼마나 기분 좋으십니까?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합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주가의 성격을 이해하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약간 단기적인 악재가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보시는 네, 거네요. 저는 단기적인 악재는 과거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거고 지금 나오는 것은 단기적인 악재라기보다는 기대치에 의존해서 주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은 외풍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외풍인 거죠. 뭐 많이 안 팔렸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모델 Y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이해 갈 수 있는 거고 3월에 많이 팔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모델 3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상하이 공장에서부터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어요. 네. 그때도 처음부터 예를 들면 생산 라인이 6개라고 한다면 6개 동시에서 모델 3 하일랜드를 갖다가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생산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다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프로덕션 라인 1에서 첫 번째 프로덕션 라인에서 이걸 양산해 봐요. 그러면 많은 에러들이 있거든요. 뭐 반도체 수율처럼 이걸 다 고치면 이게 완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의 방정식을 그대로 옆에 라인으로 옮깁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상하이 공장에서 완벽하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거를 베를린 기가 팩토리라든지 텍사스 기가 팩토리라든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 기가 팩토리로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모델 Y는 독특하게 하고 있어요. 모든 공장이 멈추고 베를린, 상하이, 프리몬트, 텍사스 다 멈추고 거기서 각자 다 생산 라인을 풀로 모델 Y로 페이스리프트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아마 2월부터는 지금쯤에는 이제 시험 생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미 생산되는 것들을 몇 개씩 나오겠죠. 근데 이 속도를 높여낼 거고 지금 이미 이 적재함에 쌓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속도를 높일 거고 이 속도가 완성되면서부터 배달이 훅 들어간다라는 방식인 거잖아요. 요 지금 접근법도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하고 분명히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영에서 고위직에서 이건 결정을 한 거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1, 2월은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셨을 때 테슬라 주가가 $400 정도가 좀 넘으면 일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이제 조금 팔았으면은 또 저가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좀 훌륭한 인사이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악플에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서 출연해도 테슬라 얘기 안 해도 너 팔았니? 뭐 이러면서 $400 됐는데 팔았니? 뭐 이런 댓글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고 물론 제가 뭐 댓글에 대댓글을 달고 그러지 않았지만 저는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여동생이 언제 팔면 좋겠냐? 근데 제가 장기 투자 할 거냐 그랬더니 장기 투자 안 된다. 돈 필요하다 그러면 $400 넘었으면 무조건 팔아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거는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단타를 해서 올랐을 때 팔고 다시 바이 더 딥 해가지고 내려갔을 때 또 사고 네.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안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제가 그 당시 올라갈 때 이거는 펀더멘탈의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에서 올라가면 기대치에 올라간 거는요 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00라는 그 당시 이제 마일스톤을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차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성격을 이해하시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건 모두 다 아시는 거잖아요. 매크로적인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펀더멘탈의 변수가 존재하는 거고 또 기대해야 되는 변수가 존재하는 거죠. 이 세 개가 다 작동하는 것이 우리가 주식이라고 주가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 당시 이제 이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표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적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장기 투자하실 때는 단기 투자할 때는 정말 차트를 보시면서 정말 치고 빠지는 전략을 현명하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면 장기 투자는 여러분 테슬라를 장기 투자를 간다라는 거는 정말 심리학적인 이 강건함, 믿음의 강건함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장기 투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를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매달 일정액으로 들어가고 있는 적립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가에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월은 이제 좀 매출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가에도 그게 영향을 미칠 거고 요런 때 좀 사는 거는 괜찮은 거라고 보시나요? 여기가 제가 투자에 대해서 권유할 수는 없고 이거를 저는 제 여동생의 남편에겐 얘기했어요. 네. 추가 매입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또 하나의 지뢰들은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매크로적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번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운영하면서 한 전문가가 투자 전문가가 얘기를 했어요. 도지가 워킹할 경우에 작동할 경우에 그리고 정말 외국인들이 추방될 경우에 미국 경제는 단기간 또는 중기간 매우 안 좋아질 수 있다. 거시경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당신 말이 맞다라고 이것을 공유하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뭐 거의 뭐 40조 달러라고 하는 뭐 거의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는 거고 부채는 이제 채권을 발행하죠.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돈을 찍어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건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채권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동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흔히 말하는 시장에 돌아가는 돈들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뭐 이걸 뭐 M1, M2라면 M2라고 할 수도 있겠죠.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채권을 발행하면은 사람들한테 이 채권 발행해서 현금을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중앙 정부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채권 발행한 거거든요. 이거 다시 닫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정부 지출이라든지 다 시장으로 100%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자도 심지어는 낼 돈이 없으면 채권을 또 발행해요. 그래서 이거로 채권에서 돈 들어오면 이거 이자 냅니다. 근데 이자가 어디로 갑니까? 채권을 산 기업과 개인에게 가잖아요. 그럼 개인과 이 기업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의 10년 채권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지가 잘해서 미국의 부채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도 당연히 내려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 도지가 작동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미국 경제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유동성이 그것만큼 크게 줄어들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은 경색될 가능성이 무조건 경색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색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영향에서도 분명하게 발생한다라면 테슬라 주가가 혼자 아무리 이거를 뚫고 지나가고 싶어도 못 뚫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매출이 포함되는데 아무리 3월 달에 뭐 열심히 배송한다고 그래도 뭐 배송에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말 같은 경우에 이건 너무 재앙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1분기 실적이 이러면 또 이제 실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뢰밭은 많다. 이런 거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궁극에 가서 오스틴에서 그것이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또는 올해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비감독 그 FSD가 통과되는 그날까지는 테슬라는 지금 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도 같다, 주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뭐 좀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는 이슈는 없다고 보시는가요? FSD밖에 없죠.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테슬라에게 좀 직격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테슬라에게만
직격탄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캐나다하고 멕시코, 특히 캐나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엄청나게 수입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라든지 미국 제조업계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부정 영향을 받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이라든지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에 들어가는 철강 이런 거 다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율이 이 부분에 관세가 높아지면은 당연하게 비용이 올라갈 거고, 비용이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진이 줄어들 거고, 마진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실망할 거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거를 가격에다 이전시키면 가격이 올라가서 차가 더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골고루 영향이 갑니다. 근데 또 테슬라, 또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차량, 일본 차량 이런 데다가 관세 25%씩 매기겠다. 4월 1일 날. 그때까지 유예기간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또 이거 대비해서는 또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관세 정책이 지금 가져다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 정책이 이득이 된다, 플러스 된다라는 것을 확정된 것이, 최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이, 경제는 항상 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잘 움직이잖아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테슬라에게도 부정적인 매크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슬라가 좀 올 한 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좀 보시나요? 테슬라는 우선은 여러분 그래도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반응이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저가 모델을 상반기에 낸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저는 이슈를 탈 것 같고 반응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모델 3가 중국에서 많이 안 팔리더라도 원래 중국에서도 모델 Y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모델 Y가 얼마나 중국에서 또 베스트셀링카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비아디와 다르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에서 FSD 통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중국 차들과의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은 프리미엄 리그에서 차량 가격도 가격 문제지만, 자꾸 지금 중국 차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아디도 자율주행 하겠다 그러고, 뭐 정말 모든 중국 차들은 다 자율주행 기능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가 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즈도 제공 못 하잖아요. 여러분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한국에도 제공되는 오토파일럿과 FSD는 구별하셔야 돼요.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만 작동되는 거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오토파일럿도 제공하지만 이것도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특정 지역에 가면은 보안상의 이유로 근데 보안할 수 있는 지역이 중국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군부대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안 돼요.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중국 업체들은 그게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테슬라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FSD 가장 좋게는 언슈퍼바이즈드고요. 슈퍼바이즈드라도 통과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FSD의 중국에서의 허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 못지않은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잖아요. 자동차 시장은. 그리고 전기차는 더 많이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방이 나온다. 물론 메가팩이 이제 상하이 공장이 1월부터 강동을 했기 때문에 메가팩 매출은 뭐 지금보다, 작년에도 많이 떴지만 성장률이 2배로 더 뛸 거예요. 그래도 우선은 자율주행과 자동차 부분에서의 성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FSD 통과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는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용을 쓰더라도 물론 쉽게 내치진 못하죠. 테슬라는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는 마지막 보루일 거예요. 테슬라를 만약에 중국 판매에 불이익을 준다, 이건 정말 미국하고 전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인데 진짜 미국이 난 중국하고는 진짜 아무것도 같이 안 할래 라고 결정하는 순간 테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될 거고, 뭐 FSD 통과를 떠나서 테슬라 자체, 중국 사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미중 갈등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타협의 안중에 테슬라의 FSD 허가가 들어가 있다라면 테슬라한테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었잖아요. 테슬라를 뭐 비롯해서. 그래서 뭐 좀 월가에서는 뭐 M3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국 주식 전반에 약간 좀 거품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뭐 그 거품은 시각에 따라서 저는 다룰 수 있는데 저는 우선 AI 거품으로 친다라면 거품은 있어요. AI 관련돼서 뭐 거품은 존재하고 있는데 거품이 있다고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인류 역사상 거품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철도가 도입됐을 때도 거품이 있었고 관련된 주식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닷컴 버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 버블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이 연착륙할 수도 있고 경착륙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연착륙이라는 건 터지지 않고 정말로 AI 경제로 저희가 진입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경착륙을 한다는 건 진짜 거품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AI 서비스 당분간 또 3년 동안 AI란 말만 꺼내기 바라 너 메타버스랑 똑같은 거야. 막 이렇게 취급해 버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거 메타버스하고 AI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본 경제, 모든 경제의 특정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인타이어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전 산업의 기본 기초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는 AI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저는 비유한다면 전기하고 같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전기의 발명, 처음에 에디슨과 테슬라가 싸웠던 거, 여기서 테슬라가 등장하네요. 이 직류와 교류가 맞게 싸우면서 에디슨과 테슬라가 싸우면서 결국은 전기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런 것의 직전에 저희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버블 논쟁은 좀 문제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크로적인 상황에 의해서 미국 주가가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 전체가 하반기에 하향 곡선을 그릴 수는 있죠. 그건 이제 주로 매크로적인 영향들, 관세 정책이 가이드라인이 완전 확정되는 순간, 그리고 정말 도지가 워킹하는 순간, 그래서 미국의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순간, 그리고 정말 해외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을 당해서 정말로 전체 미국의 임금 구조가 올라가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로 식당이라든지 저가 노동의 공장이라든지 가사 노동이라든지 건설 공장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불법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돈을 벌면요 100% 다 소비합니다. 저축할 여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 시장에 돈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나가면 백인들이 일하면 되지 않을까? 백인들이 일하기에는 월급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진짜로 다 추방하게 될 경우에 그들이 막 자꾸 백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금 구조가 그러니까 임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백인들은 그 일자리가 있어도 거기는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으로 남아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그러한 미국에서 저가 노동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소비시장의 100%를 갖다가 돈을 환원시키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 다 추방을 하게 될 경우에 100만 명을 다 추방할 경우에는 미국 경제는 무조건 경색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경색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요인, 관세 정책에 있는 미국 경제의 경색 가능성, 도지 미국 효율성위원회가 작동해서 미국의 부채와 채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의 어떤 경제의 경색 가능성, 그 다음에 외국 불법 노동자들이 다 추방되면서 실제로 저가 노동 시장의 경색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의 매크로적인 영향에 의해서 M7이건 M10이건 S&P 500이건 저는 당연히 이건 무조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시경제 여러분 항상 매크로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려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의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금은 사실은 이것들이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관세 정책 같은 경우도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 그런 웹사이트 많아요. 도지가 지금 하루에 얼마를 줄이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웹사이트들 많거든요. 계속해서 달러가 올라가요. 근데 정말 큰 비율로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정부 지출의 축소에도 들어가는 거고 채권의 축소에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채 축소에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미국 주식은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딥시크 이슈 하면은 내용은 몰라도 또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이 딥시크 쇼크로 시장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 있는 중국의 메인스트림이 아닌 중국의 변방 경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대학은 저장되는 되게 좋은 대학이지만 그래도 1, 2, 3위는 아니니까요. 여기 출신들이 해외에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적은 돈으로 딥시크라는 것을 작년 1월에 V1 버전 1을 만들고 여름에 버전 2를 만들고 12월에 버전 3를 만들어서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1월 말에 이제 R1이라고 하는 추론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오픈엔 지금 O3까지 갔습니다. 시급하게 이거 나오면서 딥시크 충격 때문에 O3를 오픈을 했는데요. O1하고 맞먹는 수준이다. 맞먹는 수준인데 대단하냐.
대단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할 수 있습니다. 되게 짧은 기간에 했다. 어제 X.AI,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X.AI에서 그록 3을 공개를 했는데 오픈 AI하고라든지 다 어깨를 견줄만 하다. 뭐 통계상으로는 조금 더 앞서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요 정도 앞서는 건 뭐 고만고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회사 설립한 지 만 2년도 안 돼서 그리고 실제로 시작한 지는 1년 반 만에 했다라는 거. 이런 시간적인 것이 대단히 대단한 거고 딥시크도 되게 짧은 시간에 했다는 게 대단한 거고 딥시크가 문제는 이것을 오픈소스로 풀었다. 오픈소스로 푸는 데는 많잖아요. 많습니다. 알리바바의 코안이라고 하는 AI 모델도 오픈소스로 풀려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메타의 라마도 오픈소스로 풀려 있어요. 근데 이 오픈소스로 풀려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술 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오픈소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라마 같은 경우는 대형 기업에서 쓸 수 없어요. 이윤을 추구하는. 근데 여러분 오픈소스만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를 흔히 말하는 튜닝해서 재조정해서 내 것처럼 쓰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거 같은 AI 모델 같이 고성능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근데 딥시크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했는지에 대한 기술 문서를 되게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사람들이 쫓아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기술 문서만 보고 우리는 딥시크를 안 쓰더라도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 하이버클로버엑스에 앞으로 다음에 연습시킬 때는 요 방법론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도 다 공개를 했어요. 이건 정말 값진 자신들의 교훈들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에서도 알리바바도 아니고 텐센트도 아니고 바이두도 아닌 이러한 중국의 변방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세계를 놀라게. 그리고 이거를 돈도 안 벌겠다 그러잖아요. 딥시크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서비스를 내놓냐 이것이 충격적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지금까지는 AI 모델을 만들 때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했어요. 네. 휴먼 피드백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공개하기 전에 챗GPT가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자꾸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찍어줘야 했어요. 못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보통이에요. 이거를 계속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이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를 오픈 AI 같은 경우는 케냐에다가 시간당 $2 주고서 이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 정도로 휴먼 피드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니 컴퓨터가 스스로 AI가 스스로를 평가하게 해줄 수 있어. AI가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못했어요. 도장 찍어줄 수 있는 그 방법론을 다 공개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 휴먼 피드백 과정 없이도 되게 빠른 속도로 AI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 방법론을 노하우로 공개한 거는 이건 네이버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전 세계 AI 모델을 하는 뭐 R&D를 하고 있는 대학교라든지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거고 AI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고 이 이정표를 공개했다라는 것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뭐 또 중국이 만들어서 뭐 정보 보안 이런 논쟁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앱이나 웹에서 그 딥시크 즉 중국에서 호스팅되는 서비스가 할 때는 그런 우려는 타당합니다만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벌써 변형된 모델들이 1,500 가까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한국의 서버에서 설치한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걸 설치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곧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데서는 정보 보안의 이슈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큰 변화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기의 기술은 항상 퍼포먼스 경쟁을 합니다. 성능 경쟁을 해요. 근데 이게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격 경쟁으로 넘어가야 돼요. 가격 경쟁으로 넘어가야 기술이 저렴해집니다. 기술이 저렴해져야 시장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AI 경쟁이 성능 경쟁에서 가격 경쟁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거가 딥시크 쇼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딥시크가 가지는 한계점도 있을까요? 지금 이것이 마지막 꼬린 지점을 통과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 꼬린 지점은 통과를 한 건 아니고 R1이 나왔으니까 R2도 나올 거고 R3도 나올 거고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R1과 R2, R3도 빨리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계점이라고 본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R1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O1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래서 O3가 나온 거잖아요. O2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오픈 AI. 근데 O2는 영국과 독일에 있는 통신사 이름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KT, LG 플러스, SKT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O2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죠. 브랜드 이름이니까. 그래서 O3로 간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O2에 가까운 거죠. O1의 넥스트 버전이니까. 자, 이런 비전을 얼마나 빨리 내놓는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본인들이 한계를 얼마나 잘 돌파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뭐 그거 자체의 기술에 결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GPT보다 월등한 뭐 딥시크 2, 제2의 제3의 딥시크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나올 수 있고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험은 있죠, 여러분. 필리핀도 그렇고 제가 그런 나라를 저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AI 가속화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AI 모델 만드는데 돈 엄청나게 들어서 시도도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GPU 거의 없습니다. 엔비디아 H100. 그런 나라는 구하기도 더 어렵죠. 근데 이 딥시크가 하웨이의 그 어센드 910C에서 잘 돌아가요. 그러면 중국이 차관 빌려준다 그러면서 그 대신 하웨이 칩 사라 그래서 이거 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딥시크 내려받아서 AI 서비스들이 되게 그런 나라에도 확장이 되겠죠. 그런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포함됩니까? 북한이 포함되죠. 북한이 포함된다라는 거고 북한은 그걸 가지고 저는 경제에 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 국방에다 쓸 겁니다. 요즘 AI 국방 대단히 중요한 화두고 제가 팔란티어 설명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대단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 북한이 AI 국방에서 한국을 앞서간다. 막 이런 상황이 뭐 펼쳐진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미중 갈등을 더욱더 첨예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 딥시크가 나온 가장 큰 충격은 뭐냐? 미중 갈등에 피할 수 없음. 그리고 더욱더 첨예화되는 것. 그리고 타이완, 대만을 둘러싼 중국에 대한 타이완에 대한 침공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낸다. 왜? 지금 중국이 대만 안 들어가는 이유는요. TSMC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TSMC에 만약에 거기 갔다가 TSMC 칩을 세계 경제에서 될 경우에는 중국도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하웨이 칩으로 TSMC의 칩의 50% 성능을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뭐 인도네시아, 북한 막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면 하웨이의 그 시장이 대단히 크게 확장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SMC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독립하게 되면은 중국은 타이완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을 더욱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첨예되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의 강력한 라이벌 중에 하나인 BYD가 뭐 딥시크와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도 여러분 잘 뜯어보시면 딥시크에 물 들어올 때 노져온 거죠. 물 들어온 건 노졌는데 그 물이 진짜 물인지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은 하웨이가 되게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으로 자율주행의 가격을 없애겠다.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BYD가요. 근데 하웨이가 쓰는 자율주행 기술은 다 하웨이 거예요. 하웨이의 모델을 갖다가 하나는 고급 모델이 있고 하나는 중저가 모델을 다 갖다 쓰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근데 딥시크를 넣어서 더욱더 가속화시키겠다라는 것. 이 부분이 지금 BYD가 내놓았던 지금 정책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BYD가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그걸 내재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AI 개발자들을 뽑아서 내재화도 시키겠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데이터를 BYD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걸 인스톨 베이스라고 하는데 인스톨 베이스가 크니까 이 BYD가 깔린 차량에서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겠다. 테슬라처럼. 그래서 테슬라하고의 격차는 전 아직까지 지금 현재 기술은 하웨이의 기술이기 때문에 큰 격차가 테슬라하고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BYD가 자체 AI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딥시크에 물 들어오니까 노젓는다는 경쟁으로 우리 또 딥시크 사용할 거야 라고 하니까 딥시크 대단해, BYD 대단해 이런 식의 어떤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거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그 AI에 정말 많은 금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2030년까지 뭐 1,900조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중국의 AI 앞으로 기술력 어떻게 보시나요?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저는 미국하고 중국은 거의 대등한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나라처럼 다 의사만 최고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은 특히 영재들에 대한 조기 교육도 대단히 많고 1년에 1,000명의 천재를 뽑는다잖아요. 근데 벌써 이게 10년 넘었거든요. 엄청난 거고요. 그들의 유학가도 대부분 돌아오고요. 그리고 정말 수학교육이라든지 과학교육 엄청나고 또 엔지니어의 월급이 엄청나고요. 평등한 사회가 아니죠 거기가. 말은 공산주의지만 능력 있으면은 자본주의보다 더 줍니다. 그래서 월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보다 몇 배를 더 버는데 의사 되겠어요. 거기는 다 엔지니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 인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AI 어떤 경제 발전에 있어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본력을 해주면 GPU는 사면 되는 거고 없으면 마이크로소프트 거나 아마존 거나 구글 거 쓰면 되는 거거든요. 걔네 그 중국 같은 경우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재가 우선은 풍성하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은 똑똑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AI 부분에도 있으세요. 근데 어디가 계십니까? 다 오픈 AI도 한국분 가 계시고 어제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많이 가 있지만 미국의 AI 어제도 보죠. X.AI에서 그로크 발표하는데 보세요. 바로 일론 머스크 옆에 중국 사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도 많이 가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 있는데 우리는 돌아오지 않죠. 임금 차이가 너무 나고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 저 오픈 AI 취직해서 월급이 $1,000,000인데 네이버에서 저 오라고 하는데 연봉 3억 준다는데 파격적이라고 그것도 얘기하네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미국에 있으라고 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거기에다가 또 이런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은 한국에서 스타게이트가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스타게이트를 대단하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규모가 대단해요. 5천억 달러니까 뭐 거의 700조가 넘는 돈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천조한다라는 거 뭐랑 비슷한 돈인데 스타게이트 대단해요. 여러분. 작년에 2024년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 알파벳, 그다음에 그 아마존 메타가 쓴 돈이 2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올해는요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 4개 기업은 2024년과 2025년에 5천억 달러를 써버린 거예요. 스타게이트 앞으로 5년 동안 5천억 달러 쓰겠다는 거. 내년에는 더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쓰는 돈이 앞으로만 해도 이건 중국 정부가 전체가 쓰는 돈을 넘어설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 미국과 중국이라 볼 수 있고, 근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열렸던 지난주 파리에서 열렸던 AI 액션 서밋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1,000억 달러 쓰겠다. 뭐 그래봤자 140억 정도, 150억 정도 되는 거죠. 1,000억 유로를 쓰겠다 그랬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AI 국방에만 1,000억 유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일종의 돈들을 엄청나게 하는데 유럽에는 인재들이 있어요. 뭘 했냐면 프랑스가 미스트리라는 서비스를 AI 모델을 만들 때 프랑스 출신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프랑스로 그러니까 호출을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혼자 오지 말고 인도 친구들 다 데려와라. 그리고 우리가 월급 미국만큼 주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지금 미국도 독일도 호환 조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미국에 발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미국은 잘 되는 거잖아요. 인도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지만 프랑스에서도 가고 영국에서도 가고 독일에서도 가는 거거든요. 이들이 지금 각국으로 인재들이 돌아가고 있는 구성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한국은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서 거기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픈 AI 인수를 시도를 했는데요. 테슬라 이제 뭐 자체로도 AI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기는 한데 잘 안 되니까 1등 기업을 인수하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머스크의 좀 진짜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정말 전략 잘 썼어요. 보세요. 그록 3 발표하면서 기술력에서 앞서가고 갔다고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흔들기예요, 핵심은. 그리고 저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한테 고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번에 인수 제안했던 것은 독배를 준 거고 오픈 AI가 독배를 마셔버렸습니다. 근데 준 의도는 뭐냐? 솔직하게 전 세계에서 그래도 AI 기술이 가장 뛰어난, 아무리 딥시크가 나왔어도 가장 뛰어난 것은 오픈 AI 맞습니다. 오픈 AI가 맞는데 지금 X.AI가 지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여기를 흔들어 놔야 추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도 열심히 투자해서 추월해야 되지만 여기 기업 경영을 흔들어 놓으면은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흔들기 위해서 오픈 AI에 대한 구매 제안을 한 거죠. 목적은 뭐냐? 오픈 AI를 비영리로 계속 묶어두려는 거예요. 지금 고소도 한 것도 비영리로 했는데 너네 자꾸 영리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이거 문제 있어. 창업에 있는 비전 아직 회사의 목표에도 비영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한다는 건 문제 있으라고 고발을 한 거고, 요번에 왜 비영리냐면 오픈 AI 구조는 여러분 전체 상위는 비영리고요. 비영리로 처음에 시작했죠, 2015년에. 근데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 왜 뛰쳐나가냐면 뛰쳐나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영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부금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부금으로는 AI를 못 만들겠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인건비도 많이 줘야 되고 GPU도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비영리 여러분 기업 안에 영리 기업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산하로 100%가 하는 거로. 이 영리 기업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거고 지금 뭐 다른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거고 이제는 소뱅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불안해해요. 이 투자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우리도 엑시스를 투자했으면 여러분 리턴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턴이 있으려면은 오픈 AI가 상장을 하거나 뭔가 어디한테 매각이 돼야 되는데
이 구조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지금 샘 알트만이 하려는 게 뭐냐면, 샘 알트만이 하려는 게 뭐냐면 전체를 다 영리 기업으로 바꾸려고 해요. 여기 우선 일론 머스크가 딴지를 걸었죠. 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구매 제안을 했는데 이사회가 지난주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독배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비영리 조직에, 그러니까 상위 조직에서 이사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은 오픈 AI는 판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판매의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지금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오픈 AI 여러분 2024년에만 50억 달러 적자 봤습니다.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6, 7조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기업이 6, 7조 원의 적자를 2024년에 본 거예요. 계속해서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투자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이 되게 주춤하고 뭔가 시큐리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보증, 우리가 엑시트할 수 있는 보증을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할 때 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오픈 AI를 일론 머스크가 제가 보기엔 기가 막히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걸로 여러분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AI 분야에서 앞으로 또 이 경쟁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테슬라가 우선 FSD를 만들 때는 지금 흔히 말하는 트랜스포머에 기반하고 있는 AI 모델, 즉 그록이라든지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오픈AI 것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아디도 아직 쓰고 있지 않다가 이제 딥시크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쓰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를 연결시키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즘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피지컬 AI도 종합적으로 들어가고요. 자율주행이 다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오픈AI AI 모델을 집어넣지 않은 독특한 뉴럴 네트워크 방식으로 엔드-투-엔드 AI를 구현을 했었는데요. X.AI가 이제 그록 3까지 갔을 때 여기에 리즈닝 모델을 자율주행에 추가시키면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체도 퍼포먼스가 조금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멀티모델이 된다는 것, 인간이 말을 하면 잘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내가 희망하는 바를 대화로서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보이스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작년부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X.AI에 이거는 지금 일론 머스크로 연결돼 있지 두 회사는 공식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해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정도 수준에서 투자하라 그러면 너네 뭐 얼마나 잘한다고 우리가 투자해 라고 해서 또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도 반발할 수 있고 이거에 반발한 주주들이 법안에다가 또 막 소송 걸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록 3까지 갔으면 봐봐 우리 지금 오픈 AI하고 어깨를 겨뤄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 라고 주장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정도까지 단기간에 만들었으면 앞으로 1년 반 정도 더 있으면 더 좋아지겠네. 그러면 더 좋아지기 전에 X.AI 지분을 테슬라가 구매하는 게 좋겠네. 라는 결정이 올해 안에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이 AI 기업을 독립적으로 X.AI를 만든 건 일론 머스크가 되게 잘한 거고 이 기술과 전통적인 FSD 기술이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기술이 병합되는 것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록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제 갖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록에 대한 테슬라의 지분 투자가 곧 저는 발생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최근에 미국 기업 중에 정말 핫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팔란티어라고 아시죠, 당연히. 네, 매우 좋아하시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매우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사실 뭐 AI 주도주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팔란티어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팔란티어 기업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의 펀다멘탈과 해자를 봅니다. 해자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연못이나 이렇게 물이잖아요. 한국은 산성이잖아요. 남한산성, 북한산성. 산이 많아가지고 산에다 쌓다라면 유럽은 평지가 많다 보니까 성을 지어놓으면 이 성에다가 바로 공격하면 안 되니까 물을 둥그렇게 이 성을 둘러싸면서 이 물의 폭이 꽤나 넓어서 쉽게 말들이 들어올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해자라고 하는 방어막이죠. 일종의. 다른 경쟁 기업들이 함부로 쫓아올 수 없는 이 부분이 무엇일까? 이 펀다멘탈의 미래 성장성은 어떨 것인가 이런 걸 본다라면 팔란티어는 이게 다 좋아요. 우선 팔란티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9.11 사건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흔히 말하는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 지금 CEO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 창업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그럼 주로 미국의 CIA라든지 그 다음에는 미국의 경찰청들, 뭐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독일의 경찰청, 프랑스의 경찰청, 네덜란드의 경찰청 이런 게 주 고객이었어요.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단어 온톨로지라는 단어예요. 온톨로지 단어를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설명 정말 잘 돼 있는 유튜브 영상들 많습니다. 거기 가서 배우셔도 되는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가장 쉬운 온톨로지 설명을 해드리면 온톨로지는 개별 데이터들의 관계를 통해서 개별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개별 데이터도 관계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팔란티어가 사실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지고 온톨로지에 대한 능력이 확 증가했던 시기가 점프업을 했던 거의 양자 컴퓨터 수준으로 점프업을 했던 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팔란티어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 달 만에 알렉스 카프가 직접 젤렌스키를 만나러 키예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무료로 여기에서 전쟁을 도와주겠다. 그 대신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전방과 후방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만지면서 전면적으로 도와주겠다. 젤렌스키가 오케이를 했고 사실은 AI 전쟁으로서 이번에 타임즈 같은 경우도 2024년 2월로 한 제호에 The First AI War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AI War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심이 팔란티어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톨로지가 뭐냐? 자, 팔란티어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면 레이더에서 걸린 데이터들, 위성에서 찍은 사진들, 그 다음에 적외선 감지기가 찍은 열 감지기에서 오는 데이터들, 소리 감지기에서 오는 소리 데이터들, 그리고 심지어는 소셜 미디어에 있는 각종 데이터를 가져와요. 어느 날 소셜 미디어에서 누군가가 시민이 찍었어요. 근데 뒷 배경에 탱크가 하나 있네. 자, 저 탱크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지금 러시아 탱크인데 보니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 의미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부대 이동 중에 찍힌 것인지 훈련 중에 찍힌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데이터를 어떻게든지 찾아봅니다. 이 로케이션 위치 정보를 알 테니까요. 그 위치에 혹시 보급 부대의 이동이 있는가? 이 데이터를 보는데 보급 부대 이동이 전혀 감지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이동 중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뭐 연습이든 뭐든 또는 어떤 지역으로 전진 배치를 하든 후진 배치를 하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보급 부대가 움직이네, 탄약 부대가 잡히네. 이거 같이 이건 우리 공격하러 오는 거야 우크라이나. 근데 이것의 전체적인 과거 데이터의 또 관계를 봐서 이거는 A 지역으로 움직일 확률이 70%고 B 지역으로 움직일 확률이 30%야. 그러면 A 지역에다 우리가 가미가제 드론을 보내가지고 공격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B 지역도 혹시 모르니까 한 20%는 좀 보내보지 뭐. 가미가제 드론을.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의 인스타그램에 찍혔던 배경에 있는 러시아 탱크를 다른 데이터 속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것을 온톨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온톨로지는 수많은 실행을 통해서 학습 곡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올라가는 거죠. 많은 데이터를 해봐야 이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과 정보보안 쪽에서 했던 것만으로보다는 이 전쟁에서 정말 막대한 온톨로지에 대한 능력을 팔란티어가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거는 거버먼트용이에요. 국방이나 경찰이나 행정 쪽으로 쓰는 거고요. 두 번째가 파운드리라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기업용 서비스예요. B2B 서비스. 하나는 B2G, 거버먼트 서비스고요. 여기에서 능력을 키운 걸 그대로 파운드리로, 고담에서 능력을 키운 걸 파운드리로 해요. 자, 여기에서 능력이 켜졌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휴전되면은 팔란티어 주가는 떨어지겠네? 팔란티어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우선 거버먼트 영역에서도 저는 대단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과거에는 거버먼트가 전체 매출 한 80%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거버먼트가 6, 지금 민간이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민간 부분이 성장률도 되게 좋죠. 거버먼트 성장률 물론 더 높긴 해요. 다 40%, 30%대거든요. 자, 요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거버먼트 부분에서는 전쟁이 끝나도 줄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어디가 있습니까? 도지가 있는 거예요. 도지가 전적으로 불안감을 만들고 저항을 만들어내죠. 300만 명의 공무원 중에 50%를 해고하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공무원인데 갑자기 해고가 된다. 저는 물론 가족이 없고 애가 없지만 해고가 된다. 그러면은 어디 재취업하기도 어렵고 어디 고위직 우대하는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그 300명 중에서 50%가 해고되는 건데 빨리 발표라도 하지.
당대표를 발표하니까 내가 거기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떨리고 있고 그 가족들이 다 도지가 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해고하면은 정부 조직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효율성위원회라면서요. 인건비만 자르는 게 효율성인가요? 정부 효율성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술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자, 인터넷이 없었을 이 정부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효율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은 같이 갑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 공무원들의 효율성과 인터넷이 있은 이후의 공무원들의 효율성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술이 그러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효율성은 사람이 줄더라도 효율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팔란티어의 고담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팔란티어의 고담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중간 보고자의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겁니다. 과거에 전쟁할 때 보면 여러분 영화에 보면 작전실에 보면 40명, 50명씩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가 되면서 이 전쟁하는 작전실에 4명, 5명만 들어가도 돼요. 중간에 오는 보고 체계를 다 머신으로 AI와 온톨로지로 대체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조금 짧게 있는데 공무원으로 일해본 경험이 잠깐 있는데 이 공무원 조직은 뭘 하냐면 사실은 모든 조직의 부는 결과물로는 그 다음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위해서 정말 모든 조직이 움직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보고서를 쓰면서 인사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력도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쓴 거 또 30페이지 쓴 거 여기 20페이지를 줄이고 20페이지 뭐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마다 4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썼는데 결국은 대통령한테 들어간 2줄밖에 없었거든요. 이 2줄을 어떤 걸로 만들 것인가. 대통령이 어떻게 해안에 그걸 선사할 것인가 위해서 이 2줄 들어가는 걸 위해서 다시 4페이지를 2줄로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엄청나게 싸움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중간 공무원들의 많은 부분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작년부터 화두가 되고 추구하는 게 뭐냐? 독일 정부도 그렇고 프랑스 정부도 AI 정부예요. 미국 정부도 바이든 정부 때부터 AI에 대한 정부에 대한 준비를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어떤 저항들이 있을까 생각해서 사실은 이 관철을 못했어요. AI 정부 들어오면요 공무원들 수가 줄어도 됩니다. 왜? 인터넷이 있었을 때의 공무원 수와 인터넷이 있은 이후의 공무원 수는 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에 공무원 수가 늘었는데 그거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인 거죠. 인구도 줄겠다. 기술도 더 좋아지면 공무원 수의 감소가 유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팔란티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AI 정부로 간다면 국방뿐만이 아니라 AI 정부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 군비 경쟁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이제 북한도 하게 될 거고, 북한은 물론 팔란티어 안 쓰겠죠. 그럼 한국도 대응하기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뭐 용뼈가 있나요? 팔란티어 쓰겠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팔란티어를 쓰는 국방과 팔란티어를 쓰지 않는 국방으로 쪼개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국방부에서 팔란티어 도입을 안 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으로 갈 거예요. 근데 팔란티어는 사명에 우리는 중국을 주적으로 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 절대 안 줄 겁니다. 절대 안 할 거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좀 그런 좀 개념도 좀 명확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투자하기를 망설였던 거거든요. 화해의 시대가 저는 평화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적으로 가는 게 결국 경제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팔란티어 시장은 거버먼트 시장에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팔란티어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 커스터머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커스터머 숫자들이 늘어나는데 민간 영역의 숫자가 지금 되게 증폭되고 있어요. 주로 지금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한국도 팔란티어 코리아가 들어와 있어요. 대기업도 이걸 쓰면 너무 좋은 것이 공급망 관리 다 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벤더들끼리 여러분 연락망이 엄청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잘못되잖아요.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현대자동차의 공장 라인이 멈춰야 돼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전자칩,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 공급이 배송이 늦어서 왜 선박을 막 항구 멈추고 막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칩이 배달이 안 돼서 한국은 그 타격을 많이 못 받았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 문을 일주일 닫고 2주일 닫고 3주일 닫았어요. 공급망 관리를 엄청나게 하는데 여기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거를 다 팔란티의 소프트웨어로 대체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지 어디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뽑아내서 이걸 경영진에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하는 지역에서 서초동 지점, 방배동 지점, 어디 대치동 지점에서 지금 물건이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 팔리는지가 그대로 지키면서 얘가 그걸 해석해내요.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 속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한다. 이것이 온톨로지면 이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이러이런 물건들이 생산을 더해서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좋겠다. 이런 물건은 생산량을 줄여라.
왜? 전적으로 볼 때 만약 이거를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거죠.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략 제안을 주게 되면 경영진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효율성, 중간 간부들이 많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런 식의 효율성들, 그리고 또는 뭐 트렌드들을 분석하면서 신제품 뭐가 나와야 돼, 이런 보고서까지도 데일리로 또는 아워리, 그 시간 단위로 막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경영진들이 신속하게 경영을 결정할 수 있고 기업 경영을 효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팔란티어 되게 고가예요. 대기업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대기업 다 노리면 어디 가겠습니까? 저가형 제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도 노리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흔히 말하는 토탈 어드레스able 마켓에서 TAM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큰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여러분 그 팔란티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IR, 그러니까 즉 투자자들 위한 자료 보면은 4분기 실적 발표에 있었던 자료를 보면은 룰 오브 40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한국은 룰 오브 40을 보지 않아요. 한국 주식은. 근데 미국 주식에서 여러분 많이 보시는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많이 보는데 룰 오브 40이 있어요. 40의 규칙. 40을 넘어서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 주식은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제가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영어 발음도 안 좋아요. 독일에서 해서. 이 그로스, GROSS, 그로스 프라핏 마진. 그러니까 이 매출 순이익, 요것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15%든 20%든 요거하고 성장의 그로스, 이 프로핏 마진의 그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 네. 똑같이 다 G로 시작하죠. 이것도 더해서 두 개가 40%가 넘으면 지금의 순이익률하고 앞으로 순이익의 성장률이, 지금 지난 분기 대비 순이익의 성장률이 두 개를 더했을 때 40만 넘으면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4분기 팔란티어의 이 두 개 합쳐서 수치가 81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3분기 때는 60 정도였어요. 60만 돼도 대단한데 이게 80일까지 올라가니까 주가가 4분기 실적 발표 내고 폭등했던 겁니다. 네. 앞으로 저는 80까지 유지하는 건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60만 해도요, 그냥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마진율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대비 팔란티어는 보면 몸이 가벼워요. 챌린지가 별로 없어요. 테슬라는 막 저항도 있죠.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죠. 계속 완성해 가야죠. 정부의 허가도 필요하죠. 그리고 사회적 저항도 있죠. 비아디 저렇게 쫓아오죠. 일론 머스크 자꾸 이상한 말 하죠. 어디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고 자율주행이 된다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지만 주가도 그 길까지가 아직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뉴스를 계속 추적해야 되고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데, 팔란티어는 이미 이루어진 기술 능력으로, 이미 완성된 기술 능력, 물론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시장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이것도 팔란티어는 저는 9.11로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 성장해서 성장했던 소프트웨어를 이스라엘한테는 유료로 또 판매했거든요. 꼭 전쟁이 있어야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되면, 원래 여러분 남북전쟁도 시빌 워도 마찬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도요, 관련 기술 기업들을 엄청나게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성장한 기업은 팔란티어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이것을 민간 사업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의사결정, 경영진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대단히 자동화하고 있다. 그리고 AI 정부가 확산, 저는 한국이 올해 있을 대선에 뭐 어느 정당이든 간에 AI 정부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AI 정부 들어오면 한국 정부도 팔란티어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팔란티어의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해자가 있느냐. 해자. 즉 남들이 경쟁사가 그럼 우리도 팔란티어 잘 되니까 똑같은 거 만들어야지. 지금 있어요, 그런 스타트업들. 만들어가지고 팔란티어랑 똑같이 가려고 하는데, 온톨로지는 데이터가 관계 속에서 의미가 다 바뀌잖아요.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것을 누적하면 누적할수록 잘합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경쟁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맛볼 기회가 지금까지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의 CIA, 각국 정부의, 독일의 정보국, 영국의 정보국, 프랑스 정보국 다 팔란티어 계약 주체였고, 독일의 경찰들, 프랑스의 경찰들, 네덜란드 경찰들, 영국의 경찰들, 미국의 경찰들, 이런 데도 다 고객들, 여기까지도 그냥 팔란티어가 앞서갔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딱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은 유료로 팔았지만 거기도 데이터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이 온톨로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제가 명확하다라는 거고 다른 기업이 쫓아오려는 게는 저는 쉽지 않은 게임이다. 그래서 거의 뭐 독과점 기업이 될 가능성도 높을 정도로 그러면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분에서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팔란티어도 약간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리스크는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이 그러니까 확대될 시장도 되게 크지만 미중 간의 갈등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중국을 지지하거나 이런 국가들로는 수출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한국도 이제 AI 국방을 하는데 이제 도입할 때 고민하겠죠. 이게 미국 기업이니까 도입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국가 AI, 뭐 주권 AI, 뭐 소베른 AI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걸 써야 돼라는 저는 택도 안 되는 얘기 가능하면 좋죠. 근데 모든 걸 100% 그러면 뭐 아이폰 쓰면 안 되는 거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데서의 저항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고 당연하게 팔란티어도 기업에게 적용되면 국방은 우선은 다급하니까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벌써 미국 국방성에는 벌써 팔란티어가 오픈AI랑 협업해서 들어간다거나 이런 걸 또는 스페이스 X하고 같이 협업해서 팔란티어가 들어간다거나 엔트로피카 협업해서 팔란티어가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은 지금 계속해서 작년부터 말부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도 지금 국방 AI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2월 달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팔란티어를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위험성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공무원의 AI 정보로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구 변화가 없고 업무 변화가 없는데 인터넷을 도입하면서 업무가 간편해지면서 공무원들의 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공무원들을 더 많이 안 뽑게 되면은 신입 공무원들을 안 뽑을 수도 있고 기존 공무원들을 한국은 절대 해고할 수 없죠. 미국은 이렇게 해고 쫙 난리잖아요. 물론 법원에서 어떤 최종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지금 막을 수가 없고요.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슈프림 코트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법원이 어떻게 또 판단할지는 또 모르는 거죠. 이번에 이런 해고 사태들을 이러한 저항에 의한 팔란티어 도입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효율성 도지가 실패할 경우에 팔란티어 주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팔란티어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신데 지금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주가가 보면 급성장했거든요. 정말 급등했습니다. 급등. 동전 주식에서. 네. 그런데도 앞으로 더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건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메타나 구글도 상장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10년, 20년 지나니까 성장했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팔란티어 성장한 지 지금 본격적으로 성장한 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창립은 오래전에 했고 네. IPO는 오래전에 했지만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건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고단가 파운더리가 이 퀄리티가 좋아진 것도 1, 2년밖에 안 돼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없으면 팔란티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어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건데 AI 정부가 확산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AI 국방이 확산이 안 될까요? 그리고 기업 경영의 합리화가 안 이루어질까요? 저는 AI 경제는 본격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도 당연히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겠죠, 여러분.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오른다 그건 주식이 아니죠, 그냥. 네. 뭔가 이상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날도 있을 거고 하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 지그재그를 하면 플럭투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플럭투에이션을 그리더라도 우상향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셔가지고 더욱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네. 어떤 미국 기업만 전 가능합니다. 네. 물론 유럽에 있는 기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에 한해서 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거시적인 영향들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미국 주식 투자하면 세금 내야 된다. 세금 내죠. 크립토는 안 하고 한국 주식은 안 하는데 이거는 예외인 겁니다. 이것이 예외지 미국 주식이 세금을 내는 게 예외가 아니에요. 유럽 주식부터 시작해서 세금 안 내는 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산하고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공부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미국은 아무래도 여러분 단타가 어렵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기보다는 항상 중장기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중장기로 성장한다는 건요 펀다멘탈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에 대한 연구가 항상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걸 성정길 TV가 잘 제공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가는 시간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